바닥이 따뜻하면 사람도 따뜻해진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버드 출신 건축학자 소피아 밀턴 박사는 코웃음 쳤습니다. 21세기의 아궁이라니요? 하지만 경주 양동마을 온돌방에서 단 하룻밤을 보낸 뒤 그녀의 20년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만성 요통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치유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과학적 완벽함을 증명했어요. 천년 전 신라의 지혜가 현대 건축학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온돌과 차문화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실화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의심스럽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감동의 7일이 시작됩니다. 저는 소피아 밀턴입니다. 하버드에서 건축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20년간 에너지 효율 주거 설계를 연구해 왔죠. 제 이력서엔 유럽 패시브 하우스 프로젝트, 캐나다 극저온 주택 실험동 같은 화려한 경력들이 빼곡합니다. 그런 제게 본사에서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어요. 제목은 한국 경주 온돌 난방 실측 출장.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궁이요? 구들이요? 21세기에 불을 떼서 바닥을 덮인다고요? 저는 동료들과 회의실에 모여 웃음부터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강국 아니었나요? 그런 나라가 왜 수백 년 전 난방 방식을 들고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본사는 진지했습니다. 유럽연합 저탄소 주거 연구팀이 한국 전통 온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측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죠. 팀원 3명과 저는 결국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부터 놀랐어요. 자동 입국 심사, 실시간 교통 안내, 다국어 음성 서비스까지. 한국은 확실히 하이테크 국가였습니다. 고속철도 KTX를 타고 경주로 향하는 내내 창밖엔 깔끔한 터널과 다리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2시간 만에 경주역에 도착했죠. 역 광장엔 천년신라 왕관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서 있었고 안내판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우릴 맞이했어요.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날 숙소는 양동마을 한옥 민박이라고 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리조트도 아니고 전통 가옥이라니요. 팀원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우린 과학자예요. 관광객 아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웃으며 말했죠. 온도를 이해하려면 온돌 위에서 자야 합니다. 이론보다 체험이 먼저예요. 차는 경주 시내를 벗어나 구릉지를 올랐습니다. 길 양옆으론 기와 지붕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양동마을이었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시원했어요. 9월 말이었지만 산골 공기는 서늘했죠. 저는 캐리어를 끌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한복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가이드가 통역했어요. 편히 쉬라고 하신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지만 속으론 회의적이었어요. 방 안엔 전기 콘센트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리고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에어컨도 히터도 없었죠. 팀원이 투덜댔습니다. 오늘 밤 춥겠네요.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정표를 다시 점검하면서 생각했죠. 내일부터 제대로 된 실측을 시작해야겠다고요. 해가 지고 저녁 식사 후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갔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정말 효율적인 난방일까요? 그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1시간 뒤 방바닥을 만져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코웃음 쳤어요. 과학자인 제가 바닥 온도 하나에 놀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손짓으로 신발을 벗으라 하셨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기운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이상했죠. 공기가 뜨겁지 않았거든요. 천장 쪽은 시원했는데 바닥만 온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마루를 짚어봤습니다. 부드러운 열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죠. 균일했어요. 한쪽만 뜨겁거나 식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팀원 하나가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화면엔 방바닥 전체가 골고루 붉은색으로 표시됐어요. 온도는 섭씨 28도에서 32도 사이였죠. 천장은 22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중앙난방이나 전기 히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시스템들은 공기를 데우니까 천장 쪽이 더 뜨겁거든요. 하지만 온돌은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닿는 곳만 따뜻하게 만들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을 태우면 열과 연기가 고래라는 좁은 통로로 들어간답니다. 그 통로는 방바닥 아래를 가로지르며 구들장이란 돌을 데우죠. 구들장은 추결 능력이 뛰어나서 열을 오래 품는답니다. 연기는 결국 굴뚝으로 빠져나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원리는 이해했지만 정말 효율적인지는 데이터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과 허리를 감쌌어요. 전기장판처럼 찌릿한 느낌도 없었고 히터처럼 공기가 건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깊은 온기였죠. 신기하게도 숨쉬기가 편했어요. 보스턴 아파트에선 겨울마다 난방 때문에 목이 따갑고 피부가 건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팀원 중 한 명인 마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평소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긴 비행 후엔 늘 진통제를 먹었죠.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이상해요. 허리가 안 아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죠?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예요. 바닥 열기가 허리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저는 침낭에서 일어나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죠. 복사열 중심 난방. 공기 아닌 물체와 인체를 직접 가열. 체감 온도와 실내 온도 차이 확인 필요. 손이 빨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전통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건축이 놓친 무언가가 여기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바깥은 쌀쌀했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궁이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인데도요. 구들장이 품은 열이 밤새 천천히 방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미지근했죠. 전기를 쓰지 않고도 연료를 계속 태우지 않고도 온기가 유지됐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팀 전체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숙면했다고요. 심박수 측정 앱을 확인한 팀원은 밤새 심박이 평소보다 안정적이었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커피 대신 할머니가 주신 따뜻한 숭늉을 마셨습니다. 구수한 맛이 속을 편하게 했죠.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건 난방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와 연결돼 있구나.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가죠. 이제 확인하고 싶어요. 온돌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요. 아침 햇살이 양동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 할머니가 작은 찻잔을 내오셨어요. 엷은 황록색 액체가 담겨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녹차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보다는 은은한 단맛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차를 타고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을 거예요. 입구에 들어서자 목조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웅전, 극락전, 회랑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건축가의 눈으로 봤습니다. 처마의 곡선, 기둥의 간격, 창문의 위치 모두 계산돼 있었죠. 한치의 낭비도 없었어요. 가이드가 처마를 가리켰습니다. 여름엔 높은 태양을 막아주고 겨울엔 낮은 햇빛을 안으로 들입니다. 자연 채광과 온도 조절을 동시에 하는 거죠. 저는 각도를 재봤어요. 정확히 계산된 수치였습니다. 1000년 전 사람들이 태양의 궤적을 이렇게 정밀하게 파악했다니요. 팀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석굴암으로 이동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가이드가 말했어요. 석굴암은 인공 석굴입니다. 자연 동굴이 아니에요. 화강암을 쌓아 만들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답은 안에 들어가자마자 나왔어요. 석굴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외부는 25도였는데 내부는 18도 정도였죠. 습도는 60% 안팎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측정 장비를 꺼냈어요. 천장의 돔 구조, 벽면의 틈새, 바닥의 배수로까지 모든 게 공기 순환을 위해 설계돼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석굴암은 자연 환기 시스템을 갖췄어요. 온도와 습도가 스스로 조절되죠. 그래서 1000년이 넘도록 석불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돔을 올려다봤어요. 빛이 정확히 본존불의 이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의 각도에 따라 계산된 거였죠. 이건 종교 건축이 아니었어요. 정밀 환경공학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시내 한정식집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식사 후 차를 권했어요. 대추차였죠.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차를 약처럼 마십니다. 몸 상태에 맞춰 다른 차를 골라 마시죠. 녹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대추차는 기운을 돋우고 국화차는 열을 내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온돌이 바닥에서 몸을 데우고 차가 안에서 몸을 다스리는 거였죠. 난방과 음료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양에선 커피로 각성하고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자극이 아니라 조율이었습니다. 오후엔 첨성대를 방문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했죠. 돌을 쌓아 만든 원통형 건축물이었어요. 내부 온도를 재봤습니다. 외부보다 3도 낮았어요. 돌의 열관성 때문이었죠. 낮엔 시원하고 밤엔 따뜻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모두 같은 원리였어요. 자연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흐름을 조절했죠. 1000년 전 신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건축은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거라는 걸요.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또 차를 내오셨어요. 이번엔 국화차였죠. 저녁엔 이걸 마셔야 잠이 잘 온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천천히 마셨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온돌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기후와 함께 사는 기술이었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전날 밤 국화차를 마시고 잠들었는데 꿈도 안 꿨어요. 깊은 잠이었죠. 평소엔 시차 적응 때문에 며칠은 뒤척였거든요. 그런데 경주에선 달랐습니다.
온돌의 은은한 열기와 차 한 잔이 제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준 거예요. 대릉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공원처럼 조성돼 있었어요. 천마총 내부에 들어가자 유리관 너머로 금관이 보였습니다. 찬란했죠. 1000년도 더 된 유물인데 빛이 살아 있었어요.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이 섬세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신라 금관은 실용이 아니라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만드는 기술은 최고 수준이었죠. 저는 고분의 구조에 관심이 갔습니다. 흙으로 덮인 봉분 아래 돌방이 있고 그 안이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자연 단열재인 흙과 돌의 조합이었죠. 현대 건축에서 쓰는 단열 원리와 같았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죽은 이를 위해서도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점심 후 다시 첨성대로 갔습니다. 전날은 낮에만 봤는데 이번엔 온도 변화를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싶었어요. 오후 2시 돌 표면 온도는 35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늘진 북쪽은 28도였죠. 돌이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방출하는 걸 확인했어요. 밤이 되면 이 열기가 주변을 데울 겁니다. 해질 무렵 월지로 이동했습니다. 안압지라고도 부르는 곳이었죠. 신라 왕실의 연못 정원이었다고 해요. 물가에 서자 잔잔한 수면이 석양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미학보다 환경에 집중했습니다. 물 온도를 쟀어요. 섭씨 20도였습니다. 주변 대기 온도는 24도였죠. 물이 공기보다 차갑다는 건 이 연못이 냉각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름엔 주변 열을 흡수해 시원하게 만들 겁니다. 반대로 겨울엔 물이 품은 열로 급격한 냉각을 막겠죠. 밤이 되자 조명이 켜졌습니다. 건물과 나무에 은은한 빛이 비쳤어요. 수면에 그 빛이 반사되며 환상적인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탄성을 질렀죠.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어요. 물가 쪽이 육지보다 2도 정도 따뜻했습니다. 물의 열용량 때문이었죠. 팀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밤에도 숨을 쉬네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낮에 흡수한 열을 밤에 내보내고 물과 돌과 나무가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대규모 설비 없이도 도시가 스스로 기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차 코너가 따로 있더군요.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수십 가지였어요. 저는 캐모마일 차를 집었습니다. 서양 허브차지만 한국식으로 포장돼 있었죠.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 대신 차를 마십니다. 하루 종일 차를 곁에 두죠. 그날 밤 온돌방에서 캐모마일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우려낸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닥의 온기와 차의 온기가 만나니 온몸이 이완됐죠.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경주는 밤에도 숨 쉬고 사람도 그 리듬에 맞춰 쉰다고요. 30분도 안 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팀 전원이 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 오고 나서 제일 잘 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온돌과 차, 그리고 이 도시의 호흡 덕분이겠죠.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양동마을에서 온돌 구조를 직접 해부해 볼 예정이었어요. 마을 문화관에 구들 단면 모형이 전시돼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 할머니가 또 차를 내오셨어요. 이번엔 생강차였죠. 아침 찬 기운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속이 확 풀렸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문화관에 도착하니 실물 크기의 구들 단면이 유리로 덮여 있었어요. 아궁이부터 고래, 구들장, 굴뚝까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고래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폭 30cm, 높이 20cm 정도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좁아야 열이 빠르게 이동하고 연기가 잘 빠져요. 구들장은 두께 10cm쯤 되는 널쩍한 돌이었습니다. 화강암이나 전파남을 썼다고 했죠. 열전도율과 추결 능력이 뛰어난 돌이라고요. 저는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돌이 열을 품으면 몇 시간이고 온기를 유지하는 거였죠. 팀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 작동 중인 방을 촬영했습니다. 화면엔 아궁이 쪽이 붉고 굴뚝 쪽이 주황색으로 나타났어요. 온도 구배가 명확했습니다. 아궁이 근처는 섭씨 60도, 중간은 40도, 끝은 30도였죠. 이 차이가 자연 대류를 만들어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중얼거렸어요. 전도, 복사, 대류를 전부 활용하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양 남방은 대류 위주예요.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죠. 하지만 온돌은 달랐어요. 복사열이 중심이고 전도와 대류가 보조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았죠. 점심 후 마을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셨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우릴 맞았어요. 마루는 시원했습니다. 바람이 아래로 통했거든요. 여름엔 마루에서 지내고 겨울엔 온돌방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온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추운 겨울,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자면서 서로 온기를 나눴어요. 밥 먹을 때도 따뜻한 방에서 둘러앉았죠. 온돌은 난방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찾으러 왔지만 그보다 큰 걸 배우고 있었어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집이 사람을 품고 사람이 서로를 품는 공간. 그게 온돌이었어요. 할아버지 댁을 나서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장독대, 우물, 텃밭이 있었어요. 집은 남향이었고 뒤쪽엔 야트막한 산이 바람을 막아줬습니다. 풍수질이라고 했죠. 미신이 아니었어요. 기후를 읽고 땅의 흐름을 파악한 환경과학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쌍화차를 내오셨어요. 몸에 기운을 붙여야 한다며 웃으셨죠. 달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팀원들과 이야기했어요. 온돌은 저온 지송열 시스템이에요. 인체에 가장 부드럽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흘 연속 깊은 잠을 잤습니다. 요통있던 마크는 이제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사람을 살려야죠. 저는 노트를 펼치고 적었습니다. 온돌, 단순 난방 아님. 생활 철학이자 건강 시스템. 펜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경주의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 볼 차례였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팀원들과 시내 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테이블엔 이미 여러 접시가 놓여 있었죠. 상추, 깻잎, 호박잎, 열무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쌈에 밥 조금 올리고 된장 찍어 싸드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입에 넣자 여러 맛이 동시에 터졌어요. 밥의 단맛, 된장의 구수함, 상추의 아삭함이 조화를 이뤘죠. 뜨거운 밥이 입안을 데우고 채소가 입을 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온기를 중시해요. 따뜻한 밥, 뜨거운 국, 이게 기본이죠.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겁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발효 음식 특유의 감칠맛이 혀를 감쌌죠. 팀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찬이 많죠? 가이드가 웃으며 답했어요. 균형 때문입니다. 고기만 채소만 먹지 않아요. 여러 맛을 골고루 먹으며 영양을 맞추는 거죠.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빨강, 초록, 하양, 노랑색색의 음식들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웠죠. 식사 후 차를 권했습니다. 이번엔 보리차였어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였는데 속이 전혀 더부룩하지 않았어요. 차가 소화를 도운 거였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식사 후 꼭 차를 마시는지요. 오후엔 황남빵을 맛봤습니다. 경주 명물이라고 했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팥이 가득했어요. 빵이지만 너무 달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단맛이었죠. 커피와 함께 먹으니 궁합이 좋았어요. 간식도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저녁은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생선구이, 나물무침, 전, 찜, 조림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따뜻했어요. 차가운 건 샐러드 정도였죠. 뜨거운 음식이 몸속 깊이 온기를 전했습니다. 식사 마지막엔 숭늉이 나왔습니다. 밥솥 바닥에 누른 밥을 물에 끓인 거라고 했어요. 구수한 맛이 속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은 위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구나.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약으로 봅니다. 몸이 차면 따뜻한 음식을, 열이 나면 시원한 음식을 먹죠. 음식과 차로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돌이 바깥에서 몸을 데우고 음식과 차가 안에서 몸을 다스리는 거였죠. 그날 밤 숙소에서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0.5kg이 빠져 있었어요. 많이 먹었는데도요. 신기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소화가 잘 되고 배변이 규칙적이라고요. 잠들기 전 할머니가 대추차를 내오셨습니다. 밤에 마시면 숙면에 좋다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온돌방에 누우니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차 한 잔이 만든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 음식, 단순 영양 공급 아님. 체온 조절과 소화 촉진, 회복의 시스템. 펜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음식과 온돌, 그리고 차가 하나로 연결된 삶의 방식.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특별한 체험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복 입기였어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우린 관광객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이드가 말했죠. 한복은 의상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입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한복 대여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색깔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주인이 제게 연두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를 권했습니다. 입어보니 신기했어요. 몸을 조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끈만 매면 됐죠. 움직임이 자유로웠어요. 팔을 들어도 앉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몸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걸을 때마다 치마가 흔들리고 저고리 선이 흐릅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차분했죠. 교촌마을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한복을 입고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천이 바람에 날리며 몸에 열을 식혀줬어요. 통기성이 좋았던 거죠. 반대로 바람이 불면 치마가 다리를 감싸 따뜻했습니다. 계절에 맞춰 조절되는 옷이었어요. 찻집에 들렀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죠. 주인이 다래를 보여줬습니다. 찻잔을 데우고 찻잎을 씻고 물을 부어 우려내는 과정이었어요. 느리고 정갈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주인이 찻잔을 건넸습니다. 작은 잔이었어요. 한 모금에 다 마실 수 있는 크기였죠. 녹차였습니다. 은은한 풀 향기가 코를 스쳤어요. 한 모금 마시자 혀끝이 떨다가 이내 단맛이 돌았습니다. 차는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마시는 거죠. 주인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는 시간.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어요. 삶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한국의 멋이었죠. 오후엔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놀라웠어요. 실시간 도착 정보가 정류장마다 표시됐고 버스 안엔 다국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앱으로 경로를 검색했어요. 몇 분 후 버스가 오는지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한눈에 보였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경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합니다. 1000년 전 건축물 옆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있죠. 정말 그랬어요. 불국사 입구엔 QR코드 안내판이 있었고 대릉원 근처엔 전기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했어요. 몇 초 만에 끝났죠. 영수증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저는 생수와 차 한 병을 샀어요. 계산대 옆엔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돼 있었어요.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복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현재와 연결했죠. 한복과 스마트폰, 차와 대중교통 앱, 온돌과 전기 난방. 모두 공존했어요. 할머니가 또 차를 내오셨습니다. 매실차였어요. 피로를 푸는데 좋다고 하셨죠. 저는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통은 느리고 불편하다는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전통은 정신이고 기술은 도구였습니다. 둘이 만나니 효율이 생겼죠.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팀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예를 기술로 구현하네요. 모두 동의했어요. 예절과 디자인, 서비스가 합쳐진 도시. 그게 경주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양동마을을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누군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연기는 하늘로 흩어졌고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정리할 시간이었죠. 온돌의 열효율, 실내 온습도 변화, 체감 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 수면의 질 개선 수치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온돌은 저온 지송열 시스템으로 인체에 가장 적합한 난방이었어요. 에너지 소비는 적고 효과는 오래 지속됐죠.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온돌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불국사의 패시브 디자인, 석굴암의 미기후 조절, 월지의 수경 냉각, 음식과 차로 몸을 다스리는 생활 철학까지.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전시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내일로 작동시키고 있었죠. 저는 최종 리포트 제목을 썼습니다. 따뜻함의 과학, 코리아. 온돌과 신라도시 지혜. 영문으론 더 웜 사이언스 어브 코리어 ONDOL 앤드 SILLA 어번 위즈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가치가 있었죠. 아침 식사 후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일주일간 온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또 오세요. 통역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팀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연구 이상이었어요. 삶의 방식을 배웠죠.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온돌만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거였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차 코너에 들렀어요. 녹차, 홍차, 대추차, 생강차를 샀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서도 이 습관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그게 제 몸을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인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온돌방의 따뜻함, 차 한 잔의 여유, 한복의 움직임, 경주거리의 조화. 모든 게 그리워질 거였습니다. 석 달 뒤 저는 국제건축환경 컨퍼런스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은 200명이 넘었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죠. 발표 제목을 불렀습니다. 코리아의 온돌, 바닥을 그리고 사람을 덮이다. 스크린에 양동마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구들 단면도 열화상 이미지, 실측 데이터가 이어졌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 중심 난방으로 공기가 아닌 인체를 직접 가열합니다. 저온에서 장시간 지속되며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현대 건축이 놓친 인간 중심 설계의 본질이죠.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저는 불국사와 석굴암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1000년 전 신라는 패시브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태양 궤적 계산, 미기후 조절, 수경 공간 활용까지. 현대 도시가 배워야 할 지속가능 설계의 원형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할머니가 차 내오시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기술만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를 설계했죠. 온돌과 음식, 차와 예절, 전통과 스마트 시스템. 모두 사람을 중심에 둔 통합 철학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온돌을 서양 건축에 적용할 수 있나요? 경주 모델을 도시 계획에 반영할 방법은요?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배울 가치가 충분하다고요. 컨퍼런스 후 여러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 연구 제안, 강연 요청, 컨설팅 의뢰까지. 저는 모두 받아들였어요.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6개월 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연구가 아니었어요. 휴식이었죠. 경주 양동마을 민박을 예약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셨어요. 또 왔네. 웃으며 맞아주셨죠. 그날 밤 온돌방에 누워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바닥, 은은한 차 향기, 고요한 밤. 이 모든 게 제 삶을 바꿨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삶을 바꿨어. 소피아 박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뒤 다시 경주를 찾았죠. 이번엔 연구가 아니라 쉼을 위해서요. 온돌방에 누워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사람을 품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누린 온돌, 밥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 잠들기 전 차 한 잔. 그 모든 게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과학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따뜻함, 이제 우리가 더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